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확산의 중심병원이 되고 추가로 응급실 이송 요원인 137번 환자와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메르스 총력 대응을 위하여 부분적으로 병원을 폐쇄하겠습니다. 외래 진료 및 입원을 한시적으로 제한하며 응급수술을 제외하고는 수술 및 응급 환자의 진료도 한시적으로 중단하겠습니다. 또한 입원 환자를 찾는 모든 방문객도 제한하겠습니다. 자, 메르스 관련 이야기. 삼성서울병원이 오늘 병원 일부 시설을 폐쇄했습니다. 초강수를 둔 건데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이 병원에서 불거져 왔습니다. 지금 국민들의 비판 여론도 뜨거운 상황인데 관련 소식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연희선 기자. 예. 자, 결국엔 일부 폐쇄 결정을 하게 된 건데 네. 그 배경이 궁금하네요, 일단. 예, 일단은 이 삼성서울병원 의사와 그리고 이송을 했던 이 응급 이송 요원이 확진 환자로 판정이 난 부분이 이 폐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측 특히 오늘 사과 발표를 할 때 137번 응급실 이송 요원이 이 환자였던 사실과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는데요. 왜냐하면 이 운전자 지난 2일부터 발열 증상이 있었는데 그 후 무려 9일이나 이 정상 근무를 했습니다. 응급실을 찾는 환자들 같은 경우 이미 병이 굉장히 심한 응급 환자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감염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삼성병원에 따르면 이 이송요원과 밀접하게 접촉했던 환자 37명이나 된다고 하고요. 현재 격리 조치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127명의 간접 노출자들 역시 지금 격리 조치가 된 상황이고요. 이 직원들 같은 경우도 52명이나 밀접하게 접촉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더욱 이 파장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서울병원 지금 직원들 가운데에서요. 확진자만 의사 3명, 간호사 3명, 안전요원 1명, 이송요원 1명, 총 6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원 폐쇄 조치가 너무 늦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화면에 보시면 저 응급실을 저렇게 다 이제 별도의 시설로 가리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 바로 저 장면이 지금 폐쇄되고 있는 그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메르스 현황도 오늘 잠깐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염자가 전일 대비해서 7명이 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망자도 1명이 늘어서 지금 15명이 됐는데 부산 지역에서 사망한 것은 이번이 처음 아닌가요? 맞습니다. 부산에서 첫 번째 확진자였던 환자가 오늘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서 메르스 사망자 총 15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감염자 중 1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삼성서울병원의 30대 의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138번 의사 환자, 슈퍼전자파로 알려졌던 14번 환자와 지난달 27일 응급실에서 접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4번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후에도 무려 15일간 자가격리되지 않고 환자들에 대한 진료를 계속해왔다고 해요. 그래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병원 측에서는 그동안 이제 국가가 뚫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국가 탓을 좀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 물론 이제 14번 환자가 이 슈퍼 감염자, 슈퍼 전파자가 응급실을 찾은 게 이제 근본적인 원인이 되겠지만 그 뒤에 벌어졌던 일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대응을 못했다. 이런 비판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의사가 자가격리 대상이 아니었던 점, 당연히 국민적 비난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질병관리본부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이 의사가 응급실에 들리기는 했지만 이 14번 슈퍼전자파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자가격리 대상은 아니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138번 의사 환자, 확진 환자였다는 것은 어제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병원 의사였다는 점 오늘 뒤늦게 발표됐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병원이 일부러 의사가 감염된 것을 감추려고 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역학조사 결과가 어제 저녁 늦게나 발표됐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공개한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자, 근데 이 의사를 통한 제4차 감염자, 지금 4차 감염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의사를 통한 4차 감염 가능성이 제일 걱정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이 많이 걱정이 되실 텐데요. 현재 방역당국, 이 138번 의사 환자가 접촉한 환자가 구체적으로 몇 명인지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의사가 이 발병 증상을 보였던 지난 10일 이후에는 예. 자가격리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사에 의한 추가 감염이 나올 가능성은 조금 낮을 것이라고 낮을 것이다. 전문가들은 다행히 그나마 그렇게 보고 다행이네요. 있습니다. 예. 자, 삼성병원이 불과 3일 전만 해도 정부를 탓을 했었습니다. 네. 어떻게 얘기를 했었는지 국회에서 벌어졌던 그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삼성병원에서 애초에 막았다면, 1번 환자 막았고 14번 환자 막았다면 이런 일 없었겠죠. 국가가 뚫린 겁니다. 이것은. 국가가 뚫린 겁니까? 삼성이 아니고. 예, 참 그 말씀도 듣기에 좀 민망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렇게 당당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왜 전원책 변호사님 지금 갑자기 모든 걸 사과하고 했는지 국민들이 좀 의아하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국가가 뚫렸다는 저 말씀도 맞는 말씀이죠. 예. 일본 환자가 평택 성모병원을 거쳐서 나중에 삼성병원을 올 때까지 메르스 환자인 걸 몰랐고 그 메르스 초진 확진도 사실은 삼성병원을 통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삼성병원에서는 좀 억울한 점이 있겠죠. 그런데 가장 근본적으로 이게 병이 확산되고 한 것은 사실은 병원끼리도 정보를 공유를 하지 못할 정도로 예. 정부가 정보를 통제를 했던 거예요. 처음에 그랬죠. 예, 그래서 예. 어느 환자가 어떻게 어느 병원에서 이것이 그 발생을 했고 하는 것만 이 각 의사들이 정확히 그 정보를 알고 있었으면 이만큼 확산되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이 하나 또 삼성병원을 제가 좀 나무라고 싶은 것은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서는 병이 한번 발생을 하면 이 메르스 병뿐 아니라 신종플루라든가 사스 같은 것이 그 한번 발견이 되면 그 병원 전체를 갖고 포위를 하다시피 해서 이 역학관계를 확실히 조사를 하고 예. 해서 그 이 주변 사람들을 안심을 시키는데 삼성병원은 그렇게 확실하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구두로 다 질문을 하고 해서 거쳐간 사람이 누구인지 CC 카메라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이 그 범위를 결정을 해서 격리를 시키고 자가 격리를 시키고 했는데 그래서 방역 문제에서 좀 뚫린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 점은 삼성병원도 좀 반성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인성 기자. 네. 그러면 아까 보니까 화면에서는 응급실 주변을 이렇게 펜스를 치는 장면들이 나왔었는데 네. 다른 곳들은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그리고 병문안을 갈 수 있는 사람은 또 병문안 갈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 아마 시청자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부분 폐쇄가 어느 정도 폐쇄를 말하는 건지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응급실 같은 경우는 새로운 환자를 받지 않는 것을 부분 폐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이미 응급실에 있었던 환자들에 대한 치료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른 병동 같은 경우도 더 이상 새로운 환자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진료를 받고 있었던 환자들 같은 경우에 대한 치료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지금 이건희 회장도 삼성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맞습니다. 거기도 특별한 변화는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도 특별히 옮길 계획은 아직은 없다고 삼성병원 측은 밝혔습니다. 예. 자, 지금 메르스 문제가 오늘도 이제 조금 사실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네. 사망자도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이 감염자 수가 급격하게 눈에 띄게 줄어드는 추세는 아니기 때문일 텐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인터넷상에서는 이걸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한데 그중에서 이 비타민 C를 좀 자주 복용하면 좋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내용도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메르스에 대한 처방약은 아직까지는 없지만 이 미리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위해서는 비타민 섭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는데요. 예. 이 의학 전문가들에 따르면 성인 같은 경우 이 지금 보이시는 비타민을 네. 아침에 2g, 저녁에 2g 정도, 그래서 하루에 총 4g, 4g 정도 먹으면 네. 감기 예방 혹은 바이러스 예방에 굉장히 좋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제 특히 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실 것이 이 어린 아동들 같은 경우는 비타민을 얼마나 먹여야 하나 궁금하실 텐데요. 이 30kg 이하의 어린이들 같은 경우 몸무게 나누기 30kg을 한 다음에 몸무게 나누기 30kg.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다가 4g을 곱하면은 이 먹여야 할 양이 나온다고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25kg인 어린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하루에 약 3.3g 정도를 복용하면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3.3g. 예. 자, 이게 이제 1000mg짜리 시중에서 파는 이 비타민제인데, 네. 그러니까 이게 1000mg이니까
1g 이렇게 볼 수 있네요. 그럼 1g짜리 요거를 3개 반을 먹으면 된다. 맞습니다. 몸무게 25kg인 경우에. 그리고 비타민C 너무 많이 먹을 경우 일부 사람들은 설사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해요. 그럴 경우에는 섭취량을 잠깐 줄였다가 며칠 뒤에 다시 늘리면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이제 궁금한 것 공기 전염 가능성이 네. 처음엔 없다고 딱 했는데 지금은 조금 가능성을 열어놓는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그죠? 맞습니다. 실제로 예. 공기 감염 가능성, 그러니까 일반 다른 바이러스처럼 공기로 확 감염될 가능성은 없지만 네. 그래도 가까운 근처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는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지금 보건당국이 보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삼성 서울병원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봐도요. 같은 응급실에 있었던 것만으로도 30대 의사 2명이 병에 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기 전염 가능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요. 이 만약에 메르스가 공기로 전파된다면요. 이 삼성병원에 하루에 들르는 환자만 2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벌써 수천 명의 환자가 나왔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공기 전염 가능성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환자에게서 튀어나온 침방울이 약 2m 정도까지는 떨어질 네. 수 있고요. 그리고 바닥에 가라앉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다른 것보다 좀 메르스 바이러스가 무겁다고 저희가 한번 소개를 그렇습니다. 해드렸는데 예. 그러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한 1.5m까지 갈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여인성 기자하고 저하고는 지금 한 3m 정도 되니까 예. 직접적인 영향권에는 저는 안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 그렇습니다. 있는 거네요. 예. 그렇게 볼만 드실 것 같습니다. 예, 홍역은 상대적으로 좀 멀리 가기 때문에 48m면은 멀리 있어도 홍역 네. 바이러스에는 전염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메르스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공기 감염 가능성을 아주 넓게 보는 게 아니라 네. 근처에 있을 때 공기 감염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죠. 맞습니다. 침방울이 튀어서 가라앉을 정도까지 예,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서울시에서 6월 4일 날 박원순 시장이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35번 의사 환자와 접촉했던 총회 참석자들 네. 1,500여 명 자가 격리 조치를 했는데 네. 이제 자가 격리가 끝난 거죠. 맞습니다. 서울시 당시 35번 의사 환자와 접촉했던 이 조합원들 총 1,565명이죠. 이 사람들에 대해 14일간 자택 격리 조치를 내리고 이 보건소 직원들이 아주 철저하게 관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격리 해제 시점인 어젯밤이죠. 14일 자정 기준으로 다행히 1,565명 중에서 감염자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예. 조합원 중에 12명이 의심 증상은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하네요. 예. 자,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참 논란이 많이 됐는데 그래도 박원순 시장이 좀 대응을 잘했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지금까지는 조금 많은 것 같고 또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다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도 좀 있고 이렇게 의견이 좀 엇갈리는 상황인데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을 지냈던 이준석 씨죠. 이준석 씨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유병수 팀장. 네. 예. 지금 이 글인데 보니까 박원순 시장이 대응을 그렇게 잘못한 것 같진 않다. 그죠? 병세를 약화시켰을 가능성 부분은 충분히 비판 대상이 되지만 추가 감염자가 없다는 것은 비판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추가 감염자가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한 것 자체는 문제를 삼을 수 없다. 이런 취지의 얘기잖아요. 네, 그런 취지입니다. 그 여당 내부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는 편인데요. 네. 정부의 그 대응이 매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박원순 그 서울시장의 그 심야 기자회견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방식들에 다소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기는 있지만, 예. 일단은 사태의 그 확산을 막으면은 부정할 수 없다는 것. 그 부분이 그 여당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 그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예. 전원책 변호사님. 예. 자, 이제 이준석 씨는 이제 시중에 어떤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박원순 시장이 잘한 부분 또 조금 미흡했던 부분을 아마 평가하고 싶었던 모양인데 자,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예, 그 35번 환자의 경우 증상이 없었을 때 그 재건축 조합 총회에 참석했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예. 그걸 그 정보를 알고 이 박원순 시장이 밤 10시 반에 긴급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공포 세일을 한 겁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요, 이 공포 세일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입니다. 지금 길거리에 사람이 한산하고 극장에도 손님이 없고 심지어 예식장에도 텅텅 비어 있습니다. 신랑 신부와 아주 중요한 친척들만 하객으로 참석할 정도로 이렇게 우리 사회에 처음부터 움츠리도록 만든 이 공포 세일의 시작을 누가 했는가 하면 정치인들이 한다는 거예요. 네. 더군다나 지금 정부의 무능력을 질타를 하면 정치인의 인기가 올라갑니다.
박원순 시장뿐 아니라 안철수 의원도 그렇고 정부의 무능력을 두고 까기만 까면 대중적 인기가 올라간다. 근데 지금 워낙 박근혜 정부에서 대응을 잘못한 부분이 물론 그런 있기 점이 때문에 아마 있습니다만,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대안을 제대로 내놓지도 못하고 있는 정치계에서 이 정부만 질타하면 무조건 인기가 올라간다는 것은 물론 여당 그리고 정부에도 책임은 있습니다만 너무 좀 심한 것 아니냐. 예. 이게 메르스 같은 국가 위난 사태를 이 개인의 어떤 정치적인 인기를 올리는데 이용을 하려 하는 그런 태도가 엿보인다면 오히려 나중에는 그것이 실망으로 바뀔 수가 있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기본적으로 이 공포심을 좀 부추기는 그런 태도는 제가 보기로는 아주 최악의 정치인의 태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잘한 부분, 잘못한 부분 논란이 많은데 시청자 질문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자, 박원순 시장의 심야 기자회견은 정치적 의도 여부와 관계없이 적절한 조치였습니다. 당시에는 35번 의사가 정확히 어떤 몸 상태로 1,500여 명과 접촉했는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가격리 조치를 하는 게 당연합니다. 다만 35번 의사에게 확인을 했더라면 더 좋았겠죠. 자, 이런 의견을 시청자분께서 주셨는데, 자, 이런 의견들 여러 가지 박원순 시장의 이번 대응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과 관련해서 만약에 박원순 시장이 이렇게 대응을 했더라면 100점짜리였을 텐데 하는 생각과 함께 저희가 한번 그 100점짜리 답안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 답안을 한번 같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박원순 시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참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인데요.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의사 A에게 확인을 해 보니까 대형 행사 참석 당시 발열 증상은 없었다. 확인을 해본 게 중요합니다. 확인을 해보니 없었다. 하지만 감염 위험을 확실히 차단하기 위해 총회 참석자 전원을 자택 격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협조,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국민 불안감도 조금 줄어들고 또 이 해당 의사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도 조금 줄지 않았을까. 그러면 박원순 시장 100점짜리 대응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유병수 기자, 아까 아마 이준석 씨도 이런 취지로 글을 올린 건 아닌가 싶은데 정치권에서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긴 하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국가 재앙 수준에 준하는 그 메르스 사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나 그 정치권 모두가 책임이 가벼울 수가 없습니다. 모두 공동 책임입니다. 과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사태를 어떻게 잘 대응할 수 있는지 어떻게 그 부분을 잘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를 모으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 부분이 어떤 정치인에게는 하나의 정치적인 행위가 된다면 이 부분의 본질은 온데간게 없고요. 그리고 시민들이나 국민들의 불안감을 키우는 그런 부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인들의 매우 좀 자제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박원순 서울시장이 삼성 서울병원에 대해서 또 매섭게 질타를 했는데요. 그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삼성 서울병원은 메르스 대응과 관련해서 국가의 방역망에서 사실상 열애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이렇게 큰 화를 불러왔습니다. 삼성 서울병원에 이제 이런 전권을 맡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결론입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주체가 되는 특별대책반을 그래서 요청한 것입니다. 자, 오늘 또 저렇게 목소리를 냈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오늘 현장을 방문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내놨습니다. 먼저 김무성 대표의 이야기 먼저 또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런 거 의식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가 지금 다니는 것은 메르스는 질병 자체보다 과잉 공포에서 오는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보건소도 가고 병원도 하고. 자, 김무성 대표가 그런데 지적에 대한 답변을 했습니다. 보여주기식 그런 어떤 행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지금 여야 정치인들의 어떤 행보를 놓고 여러 가지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고 김무성 대표의 경우엔 지난주에 또 가서 국밥집도 가서 밥을 먹고 이런 부분들 너무 보여주기 위한 행보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한 답변을 한 건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본인은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 거 의식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예. 다시 말해서 지금
메르스에 대해서 정확히 대응하는 게 중요한데 이런 시점에 과잉되게 인식을 해서 어떤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면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히 홍보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곳에 병원이든 또 보건소든 가서 또 임산부들에게 가서 어떤 것이 위험하고 어떤 것은 위험하지 않다는 걸 정확히 안심시켜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러한 행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정치인으로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인이 직접 가서 어떤 행정력을 동원할 수 있는 이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으로서는 적절한 행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제가 우리 그 정치계 이번 그 대응 태도를 비판하는 이유는 미국 같은 선진국의 정치인의 태도와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미국 뉴욕의 더블라지오 시장 같은 경우는 에볼라 의사가 뉴욕으로 돌아와서 지하철까지 타고 다녔다. 근데 에볼라 확진이 됐다. 이랬을 때 온 뉴욕이 공포 분위기에 빠졌거든요. 네. 예, 그랬을 때 그 에볼라 환자가 의사가 그 갔던 식당에 자기 그 가족과 함께 가서 식사를 하고 이 에볼라는 그 일단 뉴욕에서 이 대중에게 감염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예. 이렇게 안심을 해라. 우리 뉴욕이 최선을 다하겠다. 이래서 일단 뉴욕 시민은 안심을 쓰겠어요. 그런 태도에 비해서 우리 그 여야 정치인들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 이런 분들이 취한 태도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예. 이렇기 때문에 제가 비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처음에 정부에서 잘했다면 여러 가지 논란이 커지지 않았을 텐데 조금 아쉬운 부분, 거기서부터 좀 출발한 건 아닌지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어제 안철수 의원이 어딘가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난감한 상황과 부딪혔다고 하는데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지금부터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상이 어디요? 육지가 어디요? 국기가 누구요? 어찌 생겼소? 그놈의 간을 어찌 구한단 말이요? 험한 세상 간단 말이오. 아이고 불쌍한 내 신세야. 난감하네. 마이크, 괜찮은, 여기서 하나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이병수 기자. 네. 아니, 어쩌다가 저런 상황이 벌어진 건지 좀 안타깝게 보이기도 하고 정말 난감했을 것 같습니다. 매우 난감했을 것 같은데요. 어제 예. 저기 장소는요, 그 정부 세종청사의 1층에서 있었던 기자회견입니다. WHO와의 합동평가단이 메르스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한 것인데요. 네. 이게 그 문제는 그 안철수 의원이 의사 출신이고요. 그렇죠. 지난 대선에 그 마지막에 포기는 하기는 했지만 대선 주자입니다. 그리고 현재 국회 그 보건복지위원이고요. 보건복지위원이고 또 의사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본인이 그 세종시에서 열린다고 하는 WHO 그 평가단 기자회견을 가려고 간 겁니다. 네. 갔는데 이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기자단 외에는 참석을 할 수 없다고 통제를 한 것이죠. 그래요. 예, 그래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회견이 끝날 때까지 이게 1시간 정도 가까이 그 진행이 됐는데요. 그 밖에서 기다리면서 메모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상황이 좀 연출이 됐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면은 진짜 이 뻘쭘하다는 표현을 우리가 가끔 쓰긴 하는데 딱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화도 많이 났겠어요. 네, 화가 많이 났습니다. 예. 일단 끝나고 1시간 정도 가까이 그 진행이 됐습니다. 10시부터 기자회견이 진행이 됐는데 1시간 반 이상 기다렸고 또 그 전에 30분 전쯤에 이 기자회견이 열리는 세종시에 왔다는 겁니다. 그래요. 와서 기다렸고 또 본인은 이종구 그 서울대 의대 교수에게 그 전날 전화를 해서 참석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왔다는 건데요. 사실상은 말 한마디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그래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이게 그 사전에는 그 기자들만 그 참석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사실 참석했던 기자들은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요. 박성원 논설위원. 네. 저까지 갔는데 네. 그냥 좀 들어가게 해줘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을 수도 있고 네. 굳이 저 자리에 왜 왔을까 하는 시각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호의적으로 보면 의사 출신이고 국회 복지위원으로서 어떤 그런 현장에 가서 하는 의정활동의 일환이 아니냐라고 예.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자,
우리가 국회가 어떤 의혹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검찰 중간 수사 결과를 대대적으로 발표합니다. 기자회견을 합니다. 예. 그 자리에 검사 출신의 어떤 야당 국회의원 또는 여당 국회의원이 와가지고 나 이게 궁금하다. 저게 부족해 보인다라고 질문하는 거 혹시 앵커께서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 예. 네, 없죠. 저도 한 번도 없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기자회견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대표해서 언론기관들을 통해서 어떤 그 해당 기관에서 어떤 정보를 알리고 또 그에 따라서 기자들을 통해서 질문을 받는 자리입니다. 더구나 WHO는 국제적으로 어떤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자리인데 그런 WHO가 회견을 하면서 특정 국가에 가서 특정 정치인의 질문을 받고 하는 회견을 했다는 얘기는 저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 이 지금 안철수 의원이 아마 이번에 그 뭐 적극적인 그 박원순 시장이 적극 행보로 좀 지지율이 뜨고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하신 모양인데 기본과 때와 장소를 가리는 네. 이러한 것이 절제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메르스 관련 이야기 여기까지 다 풀어드렸습니다.